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해가 이울 무렵이다. 집안 전체에 흘러다니는 옅은 석유 냄새로 인해 소녀는 어지럽기조차 하다. 안채의 건너방에서 누군가 나와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다. 문간방 앞은 바로 수도가이고 좁은 골목을 향해 나무 대문은 열려 있다. 열린 문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한옥의 담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담장 위에 한지로 바른 여닫이 창들은 닫혀 있다. 담장과 닫힌 창에 석양이 비쳐들었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소녀는 이제 그만 집에 갔으면 싶었다. 그런데 함께 집에 가야 할 어머니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문간방으로 올라가는 좁은 마루에 걸터 앉아 어제만 해도 가지런했던 낯 익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진 꼴을 휘둘러 보며 소녀는 함께 집에 돌아갈 사람을 찾고 있다. 소년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수도꼭지 밑에 놓인 세숫대야 속엔 모가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져 동동 떠다녔다. 조그만 뜰 모가나무 밑에서 해바라기가 시들고 있고 그 아래에 꽃이 작은 자줏빛 소국이 자라고 있었다. 안채에서 나와 소리를 지른 사람이 좁은 마루가 기다랗게 이어진 한옥의 네모난 마당에 갓 부려놓은 이삿짐들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고 서 있다. 장롱이나 반다지 같은 것도 예외일 순 없지만 솥단지나 냄비 같은 부엌 살림은 제자리에 없을 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제자리에서 분리되어 나와 단독자가 되면 누추하기 이를 데 없어진다. 아무리 윤이 나게 닦아 놓아도 부엌의 살강을 떠난 수조통은 초라하게 마련이다. 집에 가자고 울어대던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안채에서 나온 사람의 시선을 피해 어지럽게 널린 살림살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시야에 들어오는 책상의 뒷다리엔 홈이 파인 자국이 여럿이고 저걸 뒤에 숨기고 있었나 싶게 가죽 소파의 뒤태는 찢어져 있다. 솥단지는 뚜껑을 이런 채 수세미로 긁힌 자국을 드러내며 널브러져 있고 연탄 아궁이 곁에 있을 땐 빛나던 풍로는 그을음투성인데다 기름을 넣는 구멍이 열려 있어 거기에서 새어나온 냄새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기까지 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소년이 다시 울음을 터뜨릴 때 그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혼미한 정신에도 새로 이사온 곳에서 집에 가자고 울고 있는 소년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67살 때였을 것이다. 태어나 그때껏 자란 집을 떠나 그 문간방으로 이사를 한 후로도 해가 저물녘이면 집에 가자고 여러 날 어머니를 들볶곤 했다. 도무지 새로 이사온 집에 정이 가지 않았다. 그때면 어머니는 자신을 업어주거나 단맛이 나는 사탕 같은 것을 입에 물려주며 이제는 여기가 집이라고 어르다가 그래도 집에 가자고 보채는 자신을 향해 나중엔 버럭 화를 내곤 했다. 그의 혼미한 의식에 순간 정신이 들게 한 건 무의식 속에서 이끌려 나온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였다. 이제 그곳은 집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사내가 되어서 아무 데 서고 눈물을 흘린다고 엄하게 꾸짖던 어머니의 목소리. 꿈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분이 되었지만 자신을 나무라는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여 꿈인 줄 알면서도 어지러워진 마음을 수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며칠 전부터 모래가 들어간 듯 지칙거리는 눈에 달라붙어 있는 눈곱을 떼어내는데 창을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그의 눈을 찔렀다.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눈을 다스린 뒤에도 그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질 못했다. 이따금 반복적으로 꾸곤 하는 꿈이었다. 그런데도 매번 그는 울고 있는 소년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깨어나면 두통이 오고 스르륵 맥이 빠졌다. 꿈속이라지만 무슨 연유로 아직도 그렇게 집에 가자고 우는 건지. 꿈에서 깨어나면 진짜 울고 난 것처럼 머리가 지끈거렸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들어 누우려다가 여자와 함께 부석사에 가기로 했던 일이 생각났다. 따분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석사는 무슨 싶어 없던 일로 하려고 인터폰을 넣었는데 여자가 방금 세수라도 마친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는 통에 할 말을 못하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여자가 여보세요 다시 그를 호출했을 때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여자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엉뚱하게 오늘 방문하겠다던 박 PD가 떠올랐다. 1월 1일의 국도에 군인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소총을 메고 군화를 신고 완전 군장을 한 군인들이 발을 맞춰 걷고 있다. 눈 쌓인 길을 걸어왔는지 군화에 희끗희끗 눈이 묻어 있다. 그는 속도를 높여 행렬의 선두를 따라잡는다. 여자에게서 느닷없이 부석사에 가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오기 직전에 그는 박 PD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이후 그는 회사를 쉬고 있는 참이었다. 겨울 초입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최근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박 PD라는 걸 감지한 뒤였다. 깊은 밤중에 도로 한가운데서 차에 부딪혀 다친 수리보엉이를 사설조류협회장이 인계받아 8달 동안 정성을 다해 살려내서 다시 산으로 보내준 일이 있었다. 그 8달 동안 수리부엉이가 먹어댄 닭만도 80여 마리였다.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 기념물이었다. 그는 부상당했다가 인간에 의해 구조된 수리부엉이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필름에 담았다. 목과 눈이 너무 심하게 다쳐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수리부엉이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지만 새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으면 부상당한 수리부엉이를 살려내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류협회장은 교통사고 당한 자식을 돌보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리부엉이를 돌봤다. 의사를 왕진시켰고 잠조차도 부상당한 수리부엉이와 함께 잤다. 수리부엉이는 기운을 차린 다음에도 부상을 입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눈을 뜨질 못했다. 그대로 두었으면 애꼬눈이 되었을 것이다. 수리부엉이의 눈 치료에는 들쥐가 최고라는 말을 들은 조류협회장은 들쥐를 잡기 위해 파주나 광화의 들판이나 밭에 드철노우로 다니곤 했다. 이따금 그도 동행했다. 드철노와 들쥐 한 마리를 잡는데 꼬박 사흘이 걸릴 때도 있었다. 조류협회장의 간절한 마음씀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수리부엉이는 되살아났다. 주변 사람의 손이나 발등을 콕콕 쪼아댈 만큼 야성도 회복했다. 조류협회장은 정이 들 만큼 든 수리부엉이를 가평의 운둔산에 올라가 다시 산속으로 날려보냈다. 조금 더 치료를 해야겠지만 인간과 너무 오래 지내면 수리부엉이의 본성이 거세된다면서 수리부엉이를 데리고 운둔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은 깊은 산속의 암벽이 수리부엉이의 집이니 그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운둔산을 내려올 때 나이가 50 가까이 되는 조류협회장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자식을 떠나보내도 일이 서운하지는 않겠네 라고 했다. 떠난 자식이야 다시 만날 수가 있지만 산속으로 돌아간 수리부엉이를 다시 만나기는 요원한 일이었다. 수리부엉이 이야기가 전파를 탄 후 뜻밖의 그의 필름을 사서 자연 다큐멘터리 시간에 내보냈던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부상당한 수리부엉이를 발견해 살려낸 게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수리부엉이를 잡아들였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일로 그와 조류협회장은 곤욕을 치렀다. 조류협회는 공공단체도 아니었다. 대학 한방병원 의료부 직원이었던 조류협회장이 그저 새를 좋아해서 창설한 사설협회에 불과했다. 왜 조류광이 되었는지 묻는 데 대한 조류협회장의 대답은 그저 전생에 새였는가 보지였다. 마음이 이끌리는데 인간이 당해낼 재간이 있느냐고. 그는 무엇이든 새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깊은 산속까지 환경이 파괴되는 통에
새들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겨울새의 먹이를 뿌려 주러 다니기도 하고 희귀한 새들의 자료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는 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이 나도는 것인지. 그는 묵살하려고 했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국에 넘기는 그의 회사로서는 해명하지 않으면 신뢰도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확인도 안 된 말들이 꼬리를 물었다. 자칫 기사라도 타게 되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것이었다.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처음 그 수리부엉이를 경부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트럭 기사를 찾아 증인으로 내세워야 했다. 다행히 조류협회장에게 부상당한 수리부엉이를 맡긴 보수 설비업체의 트럭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로하여금 내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새벽 4시쯤 경북 구미를 막 지날 때 도로 한가운데서 앞차에 부딪힌 듯한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냥 지나칠 뻔하다가 차를 급히 세워보니 큰 돌덩이만한 새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푸덕대고 있어 서울로 실어왔다. 회사 사장 아들이 조류협회의 회원이어서 협회장과 연결이 되었고, 이후 수리부엉이를 치료하는 일은 조류협회장이 도맡았다는 해명을 하게 했다. 그는 영 마음이 풀리질 않았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회식 자리에 합석하게 된 방송국 사람이 연방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병 주고 약 주네 싶었으니까. 아마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방송국 사람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었다. 책임 운운하다가 그 입에서 박 PD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박 PD? 그는 그제서야 방송국 사람의 얼굴을 주시했다. 무슨 소리냐? 재차 묻는 그에게 방송국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하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모양으로 술자리에 일순 침묵이 돌았다. 그는 박 PD를 쳐다보았다. 박 PD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간 그만 입을 다물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박 PD에게서 걸려온 첫 전화였다. 박 PD는 그에게 1월 1일에 뭐 할 거냐고 물었다. 대답할 기분이 나질 않아 그가 우물쭈물하자 박 PD는 오후 5시쯤에 방문할 테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다. 술이나 한 잔? 그가 달리 대답이 없자 박 PD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 전화가 없으면 그리 약속된 걸로 알겠다고. 박 PD의 전화를 끊자마자 인터폰이 울렸고 받아보니 뜻밖의 여자였다. 여자가 인터폰을 걸어오기는 처음이었다. 여자의 청에 선뜻 대답을 해버린 그의 마음 한편엔 여자와 약속이 되면 박 PD를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끼어 있었다. 그는 박 PD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박 PD에게 내방하지 말라고 전하려고 전화를 2번 넣었으나 직접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는 메모를 남겨놓을까도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다시 전화하지 했던 것이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조용히 스쳐가는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는 여자를 잠시 훔쳐본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텅 빈 벌판에 흩어져 있던 지푸라기나 비닐 같은 것이 허공에서 춤을 추고 있다. 어디에나 새떼들이다. 검은 새떼가 겨울 시린 하늘에 곡선을 그리거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도에서 만나는 차가운 전신주 위에도 겨울 새떼들이 날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앉아있다. 바람을 타면 되련마는 그는 생각한다.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이따금 산에서 생활하다 보면 산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인간을 싫어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희귀종이고 깊은 산속에 있는 것들일수록 그랬다. 그들을 제대로 카메라에 담으려면 우선 그들처럼 되어야 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 자신이 찍으려고 하는 동물이나 새가 풍기는 냄새가 자신에게서도 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깊은 바위 틈이나 숨겨진 나무에 둥지를 튼 희귀한 새들이 그 주변에서 깃질을 하거나
소리로나마 자태를 드러내곤 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자는 간혹 메마른 입술을 꼭꼭 깨물기까지 한다. 무릎에 얹힌 손엔 흔한 반지 하나 끼고 있지 않다. 어제나 오늘 아침에 깎았나 보다. 청결하다기에는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손톱이 지나치게 짧다. 차창 쪽에 얹어놓은 여자의 오른손이 무릎 위에 놓여있는 왼손 가까이 오더니 깍지를 낀다. 그것도 잠시, 곧 깍지를 풀어버리곤 마주대고 싹싹 비벼댄다. 그것도 잠시 여자의 두 손은 얼굴로 옮겨져서 눈, 코, 입을 감싼다. 손가락으로 눈자위를 꾹꾹 누르는 것도 같고 뺨을 어루만지는 것도 같으나 무슨 상념엔가 빠져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심히 하고 있는 행동이다. 여자의 손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기는 처음이다. 그가 훔친 상처의 반을 받아내던 손, 이래도 되나요 하면서도 시침을 떼곤 토란입까지 젖히고 애호박을 뚝 따오던 손, 손마디가 굴곡진 데 없이 쭉 뻗어 있는 데다 매듭이 굵어 언뜻 남자 손같이 보이기도 한다. 얼굴을 감싸고 있던 여자는 그가 운전을 하며 헐깃헐깃 자신의 손을 관찰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내 손 크죠? 여학교 때는 손이 이렇게 크고 못생긴 게 컴플렉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손을 꺼내본 적이 없죠. 그 정도는 아닌데 괜한 소리로 들을까봐 그는 막 튀어나오려는 말을 눌러 참는다. 아무 대꾸도 안 차니 여자의 손이 크고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그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해안의 군부대에서 상관의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게 아니라 부엄을 접했다. 짱짱하게 군화끈을 조여매고 잠깐 사회로 나와서야 그는 마치 타인처럼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당 사람들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근 1년간 위암을 앓았다 했다. 군 생활에 묶여있는 그가 알아봐야 속만 탈 뿐이라며 그에게 병을 숨겨왔다는 것도 그는 그제서야 알았다. 그 사이 수술을 해서 괜찮아졌었는데 재발을 해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는 것도. 어머니의 장례는 어머니가 나가던 성당 사람들의 힘으로 치러졌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도 그들이 주관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로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연도를 올리고 염을 하여 입간을 하고 장지까지도 함께 따라가 주었다. 종교에 별 관심 없이 지내던 어머니가 뒤늦게 성당에 그리 열심히 나갔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다. 부엄을 들었을 때도 장례 미사에 참석했을 때도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담담하기만 하던 그의 마음이 귀대를 위해 군화끈을 다시 조여매려 할 때에야 격하게 흔들렸다. K의 얼굴이 떠오른 것도 그때였다. 그가 군에 입대한 후로 소식이 끊겼던 K. 어쩌면 K는 그가 군에 입대한 순간부터 그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K는 휴가를 나온 그가 찾아갔을 때 반가워했다. 새로 취직한 직장의 일이 너무 바빠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투였다. 뭔가 석연찮았지만 그로서야 K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달리 어쩔 수 없는 처지였다. 내일 전화할게 하고 헤어져서는 K는 또 전화하지 않았다. 전화를 기다리다가 그가 다시 K를 찾아가면 K는 또 그를 반겼다. 미안하다.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 다시 만나면 K는 여전히 살가웠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그가 다시 찾아가면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갈 수 없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너에게 전화를 했을 땐 이미 나가고 없었어. 그런 식으로 첫 휴가를 다 보냈다. 귀대하는 그에게 K는 편지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온종일 혹은 온 밤을 해안 초소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보초를 서는 게 그의 군 생활이었다. 가끔 그에게 했던 K의 숱한 약속들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리곤 했다.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 그는 K를 찾아가지 않았다.
만약 K가 약속을 하고 또다시 어기게 되면 자신이 K를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그 자신마저도 불안했고, 군에 입대한 순간 K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K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며 번번이 어길 약속을 부질없이 계속하고 있을 힘이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K와의 관계를 보류해 두기로 했다. K는 서류가 아닌데도 보류해 두자 생각하니 보류되었다. 달리 어쩌겠는가. K는 휴양한 도시에 머물고 있는 사회인이고 자신은 머리를 빡빡 밀고 해안 초소에 서 있는 군인인걸.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대를 하려는 그 순간 그는 뒤늦게 솟아오른 격한 슬픔 속에서 오로지 K를 만나고 싶었다. K와의 일을 보류시켰던 건 K로부터 들을 말이란 이별의 말뿐이라는 걸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엔 그는 D의 일이 상상이 되질 않았다. 다만 자신의 현재 상황만 분명했다. 민머리로 총을 어깨에 메고 바다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만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만이. 더 잃을 것이 없다는 상실감에서 비롯된 자학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군악끈을 꽉 조여맨 후 그는 귀대하는 기차에 오르는 대신 하왕십리 언덕에 있는 K의 옛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아직도 K가 그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한 채로. 버스가 어린이 대공원을 지나 K의 집이 있는 정류장에 그를 내려놓았을 때만 해도 그는 K에게서 무슨 말을 듣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면하게 되면 그는 K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 K의 대답에 따라 이제 보류된 서류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K의 마음이 달라졌어도 K네 집 앞의 광경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기다란 시장통도 그대로였고 K를 집에 들여보내기 싫어 치킨 한쪽을 앞에 두고 자정이 되도록 함께 앉아있던 호프집도 그대로였고 싸움을 하고 화가 난 K를 기다리느라 서성이 든 전신주 밑도 여전했으며 속으론 입을 맞추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해 주머니에 넣은 K의 손만 꽉 잡고 올라가던 좁다란 계단식 골목도 그대로였다. 골목 쪽으로 나 있는 K의 방 창문도 여전했다. 밤늦은 시간 그와 헤어져 집으로 들어간 K는 그 창문을 열고 그때까지도 골목에 서 있는 그를 내려다보곤 했다. 창문에 매달려 그들은 첫 입맞춤을 했다. 그는 모든 바를 세우고 K는 창문 밖으로 몸을 내민 채로. 그는 어둠 속에서 골목길과 K의 방 창문을 번갈아 보며 K를 기다렸다. K는 자정이 다 되어도 귀가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K가 여기 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K를 만난 건 기다리다 못한 그가 다시 그 좁은 골목길을 다 내려와 큰 도로변으로 통하는 골목 아래의 시장통 앞에 들어선 때였다. K의 곁엔 구두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조여맨 끈이 툭 터질 지경으로 땅을 디딘 발에 힘이 갔다. 억압된 군화 안에서 발가락들이 무서운 힘으로 꿈지럭거렸다. 잔뜩 팽창되어 K의 곁의 사회인 남자에게 질주라도 할 듯 맹렬하게 꿈지럭거리던 그의 발가락이 문득 움츠러들었다. K와 사회인 남자가 예전에 K와 그가 헤어지기 싫어 500cc 맥주 한 컵과 치킨 한쪽을 앞에 두고 자정을 넘기곤 하던 치킨집으로 들어갈 때 그는 순간적으로 K 옆에 있는 남자가 예전의 자기 자신인 것 같은 착각이 일었던 것이다. 그는 K와 남자가 하는 양을 유리창을 통해 지켜봤다. 한 컵씩의 맥주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K와 사회인 남자. 어느 순간 남자가 K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K는 탁자 위에 손깍지를 끼고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러고 앉아 있었다. 호프집의 손님이라곤 그들뿐이었고
여전히 그 얼굴인 호프집 주인은 하루 일을 마감하는 뒤치다거리를 마치고도 그들이 나가지 않자 계산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그러고 앉아있던 K와 남자는 졸다가 잠이 들어버린 호프집 주인이 엎드려 있는 탁자 위에 돈을 내려놓고 얼마 전에 그가 내려온 좁은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K가 밤이슬 속에서 예전에 그와 함께 등을 대고 있던 담장에 다른 남자와 등을 대고 서 있는 걸 지켜보았다. 간혹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곧 침묵이 이어지곤 했다. K의 움직임을 그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다. 헤어지기 싫어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발장난을 치는 K. 느닷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휴 하고 한숨을 짓는 K. 들어가야겠어 뿌리치듯 대문 앞으로 발짝을 한 걸음 떼어놓는 K.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헤어지기를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이윽고 K가 나무 대문의 벨을 누르고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나자 남자는 그때껏 잡고 있던 K의 손을 아쉽게 놓으며 대문 옆으로 비켜섰다. K가 안으로 들어간 뒤 곧 골목 쪽으로 난 창문이 열렸다. 남자는 예전의 그처럼 모든 바를 딛어 키를 돋구고 K는 상반신의 반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긴 입맞춤을 나누었다. 사회인 남자는 그제서야 골목길을 내려갔다. 내려가다 뒤돌아서 그때껏 창가에 서 있는 K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K도 손을 흔들었다. 그 행위는 사회인 남자가 골목을 다 벗어날 때까지 반복되었다. 사회인 남자가 좁은 골목길을 다 내려가고 K의 창문이 다시 닫혔을 때 그는 군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남자에게 하는 K의 행동이 예전의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 인생에 얼마나 지켜봐야 할 일이 많은지는 몰라도 그로서는 예기치 못한 풍경이었다. K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던 그는 죽은 어머니의 입관 앞에서도 먹먹하기만 할 뿐 눈물을 비치지 않았던 그는 담배를 피우며 K의 닫힌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종래는 비질비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K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속 깊은 마음의 진심은 따로였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보류된 K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겐 엄했던 어머니는 K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상했다. K도 어머니를 부담 없이 따랐으니 그 어머니의 부엄을 알리는데도 K가 자신에게 최후의 말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배수진 삼아 그곳까지 왔던 것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연민으로라도 K를 되찾아 K에게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라도 K와 연결되어 있고 싶었다. 어떻게 해도 끊어지지 않던 K에 대한 그의 미련. 자신에게 했던 사랑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다른 남자에게 조금도 다름없이 반복하는 K를 보는 순간 그는 K와의 모든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이었나. K만의 것으로 여겼던 것, K의 냄새, K였기에 할 수 있었던 맹세, K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뒷전으로 밀어놓곤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생 테이프처럼 반복되는 그런 것이었나. 그 계단식 어두운 골목을 어떻게 걸어 내려왔을까.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선명한데도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떻게 그 골목길을 내려와 귀대를 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가족이 버리고 온 옛 집터에 데리고 가본 사람은 K뿐이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집터는 산에서 뻗어나온 나무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원래 뒷산과 맞붙어 있던 터이기는 했으나 산에서 내려온 귀록나무며 누리장나무들이 뿌리를 뻗고 있었다. 지독한 건 아카시아 뿌리였다. 부엌이며 우물터까지 쳐들어온 아카시아 뿌리는 여기에 사람이 살기나 했었는지 의문이 들 만큼 거칠게 폐가를 점령하고 있었다.
키 큰 잣나무들이 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여기만 해도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나무 위에 쌓여 있는 눈이 얼핏 흰 꽃같이 보이기도 한다. 어느 순간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운전대 위의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양편에 눈이 쌓여 있는 국도 위에 배가 터져 내장이 드러난 차에 치인 짐승의 시체가 진이겨진 채 널려 있다. 흰 눈과 대비되어 눈에 확 띈다. 자동차 앞바퀴가 벌써 짐승의 터진 내장을 다시 짓밟은 후라 그도 이런 하는 순간이었다. 누가 뒤통수를 뾰족한 것으로 쿡 찌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내리가 쭈뼛해진다. 여자는 뒤늦게야 자신이 그의 손등을 덥석 잡았다는 걸 알아챘는지 손을 슬며시 내려놓으며 새는 아니겠죠? 중얼거린다. 새는 아닐 것이다. 핏기가 사라진 여자의 낯빛은 그 현장으로부터 한참을 달려왔는데도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여자였던가 싶은 새삼스러움에 그는 운전 중에 간혹 여자의 기색을 살핀다. 여자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개를 들어올려 품에 안고는 연방 개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있다. 핏기 없는 야윈 뺨 때문에 좁은 콧마루가 높아 보인다. 속눈썹이 긴 눈이 아니라면 자존심이 너무 세 보여 말을 건네기 어려웠을 인상이다. 반듯한 이마 위쪽에 잔 머리털이 내려와 있고 어깨만큼 내려오는 머리를 빗어 넘기듯 귀 뒤로 넘겼는데 뜻밖의 어린애처럼 귀 밑에 솜털이 보송보송하다. 혹시 가끔 이른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면 그의 출입문 앞에 찌개나 수프 같은 따뜻한 음식이 일회용 스티로폼 그릇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해물탕일 때도 있었고 두부찌개가 놓여 있기도 했으며 야채 수프가 담겨 있기도 했다. 사람은 없고 음식이 담긴 그릇만 있었다. 혹 이 여자의 짓일까? 그는 상상해 보지만 이 여자가 왜? 싶은 의문이 들자 마땅한 답변이 떠오르질 않는다. 여자는 산길의 붉은 벽돌집 앞에 있는 밭에서 주인 몰래 상추를 솎아내 오던 날 그를 처음 봤다고 했지만 그는 그 전에 여자를 알고 있었다. 우편함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 있는 공동 우편함은 각 호수별로 칸이 만들어져 있는데 608호의 우편함은 작은 키의 그녀로서는 손이 닿기 힘들 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게다가 다른 우편함엔 광고지나 한두 장씩 끼어 있게 마련인데 여자의 우편함엔 늘 우편물이 넘쳐 흘렀다. 여자의 우편함 바로 밑칸이 그의 우편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우편함에서 세금 고지서 같은 걸 꺼낼 때면 여자의 우편함에 시선이 가곤 했다. 여자는 정기 구독하는 책이 여러 권이었다. 시사저널, 한겨레 20일, 주간동화 같은 시사지가 목요일쯤이면 한꺼번에 꽂혀 있고 월말이 되면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 사이언서라는 과학지, 한국어판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이 배달되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서점에 나가지 않고 책을 주문해서 구입하는지 작은 우편함에 겨우 끼어있는 배달된 책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여자는 우편물을 꺼내려고 모든 발을 디디며 손을 뻗쳤고 두어 번 그걸 본 그가 우편물들을 꺼내 여자의 손에 들려준 적도 있었다. 여자는 그때마다 그의 얼굴은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선 엘리베이터를 타곤 했다. 한 번은 관리비 청구서를 꺼내려고 그의 우편함을 열었을 뿐인데 간당간당 매달려 있던 여자의 우편함 속의 우편물들이 와르르 바닥에 쏟아졌다. 바닥에 흩어진 여자의 우편물들을 주워 다시 우편함에 집어넣어주고 막 돌아서려다가 그는 미처 줍지 못한 엽서를 발견했다. 엽서를 여자의 우편함에 집어넣으려던 그는 피식 웃어버렸다. 어느 백화점에서 벌인 고객 사원 행사에 당첨되었으니 방문해서 사은품을 타 가라는 내용의 엽서였다. 이후로 그는 여자의 우편물의 줄을 이루는 책봉투 사이에 이색스럽게 끼어있는 엽서나 봉투가 있으면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에 슬쩍 꺼내 읽어보곤 했다. 심야 라디오 방송의 모니터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인사 엽서도 있었고 어느 동호회의 600번째 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의 엽서도 있었다.
바로 앞에서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여자를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여자는 항상 차를 삐딱하게 주차시켰다. 바퀴가 항상 바로 서 있질 않고 좌우로 향해 있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분명 시동을 끄기 전에 바퀴를 바로 하는 것 같은데 곧 다시 어긋나게 해버렸다. 간혹 그는 혼자서 주차장에 내려갈 때면 무심코 여자의 차가 어떻게 세워져 있나 살펴보곤 했다. 여자의 차는 언제나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바퀴가 반대편으로 한껏 돌아가 있는 상태여서 여기저기 찾을 것도 없이 눈에 띄었다. 가을이나 봄이면 관리실에서 오피스텔 앞에 관상용으로 붉은 철쭉이나 노란 국화분을 서너 개 나란히 줄 세워놓곤 했다. 그는 여자가 그중 하나를 바깥으로 쑥 빼놓거나 안쪽으로 쑥 들여놓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철쭉이나 국화분은 줄 세워놓은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내놓은 형국이 되곤 했다. 누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관리인이 툴툴거리며 다시 반듯하게 줄을 맞추어 두면 여자는 그 앞을 지나며 다시 그것들을 안으로 쑥 들여놓고 길을 건너곤 했다. 그런 여자의 어디에 저런 연약함이 고여 있었던 것인지 제천으로 들어서서야 여자의 표정은 편안해진다. 조금만 졸아도 돼요? 졸리는 모양이군요. 겸연쩍어진 여자가 웃는다. 그럼 조금 자요. 기다렸다는 듯 여자는 머리를 의자 뒤에 편안히 기댄다. 늘 부러웠어요. 뭐가요?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 조는 사람이요. 한 번도 못 그래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운전을 안 배운걸요. 이 자리에 앉아 졸죠. 긴장이 풀려서일까 눈을 감자마자 새근거리는 여자의 숨소리가 들린다. 잠든 여자. 그는 속도를 낮추고 당배를 한 갭이 입에 문 후 자동차에 부착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다. 군 입대를 앞두고 K와 함께 서해의 의왕리에 여행 갔었다. 친구들을 증인으로 해서 손가락에 반지를 하나씩 끼워주는 조촐한 약혼식을 가진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 가서 연안 부두에서 얼왕리로 들어가는 배를 탔다. 밀물이 들어 그들은 마중 나온 통통선으로 갈아타고 마을로 들어갔다. 바닷가 마을 조부래기들이 나무 막대기에 찌를 달아 밀물 속에 서서 망둥이를 잡고 있었다. 해질녘에 석양을 보러 바다에 나가서 그들은 떠밀려 온 죽은 갈매기를 모래 속에 묻어주고 나무를 엮어 십자가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품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자던 K의 얼굴, 밤새 바다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여관 창을 두들겨 대던 그 밤, 따뜻한 K의 몸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던 밤. 그는 두어 모금 빨던 담배를 눌러 끈다. 자동차가 눈 쌓인 국도를 달리고 달려 제천을 지나 매포에 이르렀을 때야 그는 자신이 박 PD와 다시 통화를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다. 이제라도 전화를 해주어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도 그는 공중전화가 있는 휴게소를 번번이 그냥 지나치곤 한다. 조그만 졸겠다던 여자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기척이 없어서다. 그는 여자의 달콤한 잠을 깨우고 싶지 않아 커브를 돌 때도 조심했고 비탈을 오를 때도 내려갈 때도 충격이 덜하도록 엑셀을 단계적으로 밟는다. 거친 엔진 소리에 여자가 잠이 깨지 않도록. 이젠 어떡하죠? 눈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방은 어둡고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짐작조차 못하겠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을 뿐 뒤도 옆도 캄캄하다.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멀리까진 비추지 못한다. 점점 좁아지며 끝이 나고 그 뒤론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 길이 아니다 싶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겨우 차를 돌리려는 순간 차바퀴 한쪽이 뒤쪽의 깊은 진창에 빠져버렸다. 산으로 이어지는 그곳이 깊은 진창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잘만 하면
바퀴를 다시 진창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되레 나머지 한쪽마저 진창으로 밀어넣고 말았다. 산을 뒤로 하고 자동차는 앞길도 뒷길도 아닌 먼 허공에 머리를 둔 채 정지해 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녀가 잠을 깬 건 중령 휴게소에 다 와서였다. 그는 그제서야 자동차를 세웠다. 태백산에서 뻗어나온 산줄기 아래 골짜기들이 하얗게 얼어 있었다. 서울을 출발할 때 맑았던 하늘은 금방 눈이라도 퍼부을 듯 음울하게 구름이 끼어 있었다. 휴게소 주차장엔 차들만 서 있을 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너무 불고 추우니까 사람들은 모두들 휴게실 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않고 그녀가 개를 좌석 위에 내려놓고 차문을 열고 나왔다.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의 머리카락이 겨울바람에 휘날렸다. 그 통에 늘 잔머리로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이마가 그의 시야에서 환하게 드러났다. 반듯하고 매끈한 이마였다. 그는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괜찮은데 하면서도 그녀는 그의 목도리를 받아 머리카락을 모아 감싸고 목에 두어 번 감았다. 그녀가 옷깃을 여미며 뭐 따뜻한 것 좀 먹어요 하며 종종 걸음으로 앞서서 휴게실로 들어갔다. 날이 어두워지려 하고 있었다. 아니면 눈이 오려는 것인지 그는 시계를 들여다봤다. 5시였다. 5시. 이제 박 PD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미 박 PD가 그의 오피스텔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을 시각이었다. 벌써 안으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그녀를 찾아 휴게실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묵직언했다. 에라, 그는 박 PD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손바닥을 펴서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이후로 그들은 이정표를 보며 풍기까지는 제대로 길을 들었다. 단양에서 풍기까지 오는 겨울 국도는 아름다웠다. 울울한 산자락이 단조롭게 이어지던 국도가 단양을 지나자 시퍼런 물길을 만나 눈을 틔어주었다. 소백산 골짜기와 함께 어우러진 단양 팔경의 한 자락이 그들의 시야에 쑥 들어올 때마다 그와 그녀는 간간히 주고받던 대화를 멈추고는 차창 안으로 쳐들어올 듯한 시퍼런 물길을 내다보곤 했다. 국도는 풍기까지였고 풍기부터는 지방도로였다. 풍기에 이르자 부석사의 표지가 자주 눈에 띄었으므로 그는 이제 부석사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지방도로로 접어들자 길은 자주 갈라졌고 어느덧 부석사 표지는 간 곳이 없었다. 박 PD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틈에 길을 잘못 던 것인가. 기다리다 갔을 테지 마음을 접었으면서도 약속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꾸 박 PD 생각이 떠올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특별히 길을 잘못 들어설 구간도 없었다고 여겨져 내처 차를 몰았는데 그들이 다다른 곳은 엉뚱하게 이름도 모르겠는 마을로 들어가는 막다른 곳이었다. 논의 낯가리들이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자주 눈에 띄었다. 차를 되돌려 다시 다다른 곳은 어느 마을 입구의 길 아래쪽 논둑 옆에 세워진 전각 앞이었다. 버스는 들어오지 못할 좁은 길이었다. 기왕 하는 마음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전각 안의 마의 삼존부를 들여다볼 적만 해도 그들은 여유가 있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부석사가 곧 적인데 싶었던 것이다. 삼존불은 겨우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마모가 심했다. 오른쪽 불상은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가슴에 합장을 하고 왼쪽 불상은 왼손은 배 건처에 두고 오른손은 아예 밑으로 내리고 있었다. 귀엽네요. 귀엽다는 그녀의 표현에 그는 불상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며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속으론 비바람에 달아서 얼굴의 형상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통통해 보이는 볼이 친건해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너무 마모되어 정각을 씌워 놓았는데도 삼존불의 머리 뒤 불꽃 모양의 광배만은 상당히 선명했다. 마의 삼존불 앞을 떠나
뜻밖에도 그는 이젠 다 왔다고 생각했던 부석사를 찾지 못했다. 뜻밖의 철도 건널목이 나와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길로 들어올 적에는 보지 못했던 건널목인데다 건널목 앞에서 길이 세 갈래로 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표가 있을 법도 하련만 싶은 것은 그들의 소망일 뿐 그들은 세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세 길 모두 좁았으므로 그중 가장 넓은 길을 잡아 타기로 했다. 지방도로는 울창한 송림으로 인해 으슥해지더니 산자락과 거의 붙어있는 곳에서 비포장이 시작되었다. 비포장이란 걸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그 길로 들어선 게 잘못이었다. 들어서자 바로 길이 좁아졌는데도 차를 돌릴 수 없어 그대로 직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 사이에 밤이 와서 바깥은 어둡기까지 했다. 길이 넓어진 게 아니라 산자락 쪽으로 들어간 오목한 빈 공간이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조심해 차를 돌리는데 차의 바퀴가 진창에 쑥 빠져버린 것이었다. 차에서 내려 서성거리던 그녀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산길 끝을 굽어본다. 이리 와 봐요. 다가간 그에게 그녀가 손가락으로 깎아지른 산길 아래를 가리킨다. 완전 낭떠러지네요. 어둠 속에서 깎아지른 낭떠러지 밑을 내려다보던 그는 휴 하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이 아래가 낭떠러지인 줄 알았으면 여기에서 차를 돌릴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잔뜩 긴장해 있던 여자가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돌연 웃음을 터뜨린다. 이거 다행 아니에요? 한바트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겠네. 피는 정말 왔을까? 왔다면 언제나 상대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니 그전대로라면 아직도 오피스텔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서 있을 것이다. 이젠 충분히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했음에도 피가 보낸 꽃바구니와 생일 카드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에게 부석사에 가자고 인터폰을 넣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피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낭떠러지에 스스로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뀔까봐 그에게 인터폰을 넣었다. 며칠을 지내는 동안,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그녀는 그에게 다시 인터폰을 넣어 약속을 취소하고픈 마음에 간간히 시달렸다. 오늘 아침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를 때까지도 인터폰을 넣으려고 숨을 고르며 인터폰 앞에 서 있는데 그녀를 부르기라도 하듯 인터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했지만 상대는 침묵이었다. 그녀가 재차 여보세요 했을 때 상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누굴까? 혹시 피가? 그녀는 침묵 속의 상대가 피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피가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넣어온 거라고. 피가 왜 인터폰을 걸어왔을까? 피가 맞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하나는 그녀가 있는지 확인차, 다른 하나는 오늘 갈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오늘은 1월 1일이다. 피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다. 결혼을 한 사람이 1월 1일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피가 방문하는 것만이 문제였던 그녀의 마음이 일순 소란해졌다. 만약 피가 마음이 변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지 않는다면 오지 않는 피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한 다음엔 이후의 일은 그녀 자신이 잘 알았다. 다시 한번 소외되었다는 감정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또 휘둘릴 것이다. 피가 어떤 메시지도 없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해버렸던 것 때처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녀는 그에게 인터폰을 넣으려 했던 마음을 거두었다. 아예 인터폰의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리고 도시락을 챙기고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았다. 다시 피라는 낭떠러지 앞에 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며. 그런데 그녀는 웃음이 그쳐지지 않는다. 피라는 낭떠러지를 피해 온 이 낯선 지방의 산길에서 마주친 것은 또 다른 낭떠러지 아닌가. 어떻게 한담. 그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생각해 보지만 첩첩산중의 이곳에서 어떻게 연락을 한단 말인가.
그녀도 그도 그 흔한 핸드폰 하나 소지하고 있지 않다니. 근처에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우선 이 낭떠러지 위가 어디인지나 알아야 할 것 같은데도 대체 감이 잡히질 않는다. 철로변이 나왔던 삼거리에서 20여 분을 달려왔고 오는 사이 마을을 지나쳐 온 기억이 없다. 어둠 속에 드문드문 켜져 있던 불빛들은 집이었을까? 인가만 찾아도 구조를 청하는 전화는 걸 수 있을 텐데 그의 조바심과는 달리 그녀는 태연하다. 누군가 지나가겠죠. 우선 추우니까 차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려보죠. 이 밤중에, 더구나 1월 1일의 이 밤중에 누가 이 길을 지나간단 말인가.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창문을 열고 그를 부른다. 거기 서 있어 뭐해요?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격렬하게 웃고 난 그녀의 얼굴에 웃음기가 말끔히 가셨다. 눈이나 오지 말아야 할 텐데요. 차 바깥의 그를 향해 눈이 올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외려 안정되어 있다. 그는 터덜터덜 차 안으로 들어간다. 피가 결혼을 한 후에 그녀는 피와 함께 어울려 다녔던 동료로부터 피의 말을 전해 들었다. 자신이 약혼을 하고 7개월이나 지난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녀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그녀 보고 독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피의 말을. 피에 대한 맹렬한 증오는 그때 싹이 텄다. 그 전까지 그녀는 피 생각을 하면 분간이 서질 않았다. 그녀는 피의 약혼 기간 동안조차도 피의 변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피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던 건 피의 변심을 기정사실화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의 변심을 확인한 뒤 자신이 받을 상처에 대해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살았다고도 죽었다고도 할 수 없는 심리 상태로 그녀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피에게는 그의 약혼 소식을 듣고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독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다니. 그녀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피가 그들의 관계 뒤처리까지도 그녀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생각. 격렬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 그녀는 당장 피를 만나 따져 묻고 싶었다. 그랬냐고. 내가 당신을 찾아가 왜 약혼 상대가 자신이 아니고 그녀냐고 따져 물었다면,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에게 매달리기라도 했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냐고. 그때껏 자신은 인생을 살지 않고 그저 늦게만 왔다는 모멸감. 피와 약혼한 여자가 그녀처럼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겨우 오피스텔 하나를 새로 얻은 가난뱅이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피가 전공한 영문학계의 원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모멸감이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것들 때문에 변심할 피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피와 자신의 사이에는 그런 속물적인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모두 그래도 나와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믿고 싶었던 저변에는 돌연 다른 얼굴이 되는 생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고 믿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허영을 벗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래도 그녀가 자신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다닌 피만은 용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세수를 하다가도 이를 닦다가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설령 그녀가 약혼 기간 중의 피를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는 약혼녀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감정의 사치를 누렸던 피. 길을 걷다가도 수시로, 그러나 선뜻하게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았을 때처럼 그랬을 것이다 확인하며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이후 그녀는 질서정연하게 잘 맞추어져 있는 것이면 모조리 어깃장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신발장의 신발을 아무렇게나 섞어 놓았고, 식당에 가면 나란히 놓여있는 젓가락을 흐트러뜨려 놓아야 직성이 풀렸다. 길가에 나란히 서 있는 가로수가 참을 수 없어 도끼로 나무 둥치를 찍어내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바둑판을 뒤엎어 버리고 싶었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보면 다가가서 목을 조여버리고 싶어 손가락이 굶질거렸다. 예의를 지키느라 망설이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확 저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에 좌충우돌하던 나날이었다. 대체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그는 뒷자리에 있는 지도책을 꺼내 펼쳐든다. 지도를 보려니 글자가 너무 작아 실내동 가까이에 지도를 갖다 대야 읽을 수 있다. 지도 속의 부석사는 풍기에서 순흥을 지나 소수서원을 지나 청다리를 지나 단산을 지나 소천을 지나 능금빌라를 지난 후에 표기되어 있다. 풍기에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기에 길가의 마의 삼중부를 만나게 되었는지, 여기는 아무래도 지방 도로도 아닌 군도로가 아닐까 싶어 그는 소백산 국립공원 주변을 훑어내리다가 지도를 덮어버린다. 도대체 낯선 길이라 표기를 보아도 어디가 어디쯤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차라리 수리부엉이에 대한 헛이야기를 흘린 사람이 박 PD라는 걸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지금도 그는 생각한다. 그날 당장엔 그저 머리가 복잡할 뿐이더니 다음 날부터 그는 무기력해졌다. K의 재생된 필름 같은 행동을 지켜본 후에 그에게로 엄습해왔던 증상과 같았다. 박 PD라니. 그런 줄도 모르고 그는 박 PD가 같은 동료이면서도 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방송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는 박 PD가 그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그들은 대체로 마음이 맞는 파트너였다. 컨셉이 정해지고 촬영에 들어가면 2주일 3주일씩 고립된 채 인간 생활과는 떨어진 오지에서 지내야 하는 일의 속성상 이 판에선 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인간관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가 찍은 서산 천수만의 철서의 동태를 살핀 필름을 자체 시사회에서 관람한 박 PD는 그에게 대단한 호의를 표시했다. 그 또한 박 PD의 작업을 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참이라 그들은 곧 마음이 통했고 점차 유대관계가 깊어지는 중이었다. 박 PD에게 갖는 그런 감정이 그러했으므로 박 PD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갯벌 습지의 생태계를 관찰해 볼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했고 케냐의 보고리아 호수와 나쿠루 호숫가에서 작은 홍학들이 해조류의 독소로 인해 떼죽음을 당한 사진을 보고 같이 흥분했으며 밀렵꾼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든 사냥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피투성이로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이후론 천연 기념물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특정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박 PD가 갑자기 왜 회사의 경련난으로 인력을 줄인다는 설도 나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다른 사람의 귀뜸에도 그는 납득이 되질 않았다. 다름 아닌 박 PD였기에. 다음 날로 그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빈둥거렸다. 그는 점점 매사에 시들해졌다. 쉬는 동안 이따금 나무 뿌리가 점령해버린 옛 집터를 찾아가 무섭게 뻗어내린 나무 뿌리를 쳐내고 오는 일이 고작이었다. 요즘엔 그마저 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산책 삼아 슬슬 올라가 보던 집 앞 산 근처에조차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자동차에 부착된 CD 플레이어를 작동시킨다. 비장한 첼로 소리가 흘러나온다. 콜 니드라예요.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고는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는다. 연주자는 자칼린느 뒤포레예요. 가장 절정기 때 손을 다쳐 더 이상 첼로를 다룰 수 없었던 비운의 연주자죠. 그때 나이도 젊었는데 몇 살이었더라? 지휘자 바니엘 바렌보임과 부부였죠. 병상에 누워있는 자칼린느를 찾아와 이혼을 청했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자칼린느가 자신이 죽기 전에 다니엘 바렌보임이 새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는 설도 있어요. 자칼린느는 병원에서 임종의 순간까지 이 곡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요. 그는 그녀의 중얼그림을 듣는지 마는지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피아노는 누가 연주하고 지휘자는 누구이며 어느 오케스트라인지 따져가며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제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듣는 엄악이 허다했다. 우리말로는 신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컬린너가 병상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끔 누가 연주한 걸로 들었을까 생각하죠. 누구의 것으로 들었을까? 혹 자신이 연주한 걸로 들었을까? 아니면 누구의 것을? 비포장 도로에 들어서 차가 요동을 쳐도 뒷좌석의 배낭 속에 얌전하게 있던 개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듣자 불안한지 낑낑거린다. 겨울산을 휘도는 소용돌이 바람은 자동차를 들어 올릴 듯이 기세가 높아졌다. 이 바람 속을 걸어서 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그가 바람아 하고 개를 부른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고 개가 들어있는 뒷자리의 배낭을 들어 올리려던 그녀는 행동을 멈추고 의자에 기대어 있는 그를 응시한다. 그의 부름 소리에 배낭 속에서 빠져나온 개는 앞자리로 넘어와 그의 무릎 곁으로 다가간다. 꼬리까지 흔들며. 그는 무릎 위에 개를 올려놓곤 괜찮아 임마 중얼거리며 개의 목덜미를 어루만지기까지 한다. 내 동료가 버리려던 놈이었어요. 가엾어서 내가 데려왔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더군요. 나는 집을 자주 비우고 이놈 성질은 까탈스럽고 밤중에 낑낑대서 도저히 더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양로원에 두고 왔는데 거긴 마당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잘 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쪽이 이놈을 데리고 내려오더군요. 걔를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하던 박 PD의 얼굴이 떠오른다. 박 PD는 걔를 안락사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 PD 집을 방문할 적이면 그의 발치를 따라다니던 걔였다. 안락사는 안 될 것 같아 당분간 자신이 맡아보겠다고 오피스텔로 데려온 거였다. 눈자위가 꺼끌꺼끌한지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그를 그녀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랬나? 그녀는 전혀 짐작도 못할 일이다. 걔가 많이 아팠어요. 걔가 병이 나면 그녀는 아무 일도 못했다.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야 하고 거기 가면 수많은 다른 개들을 대면해야 하는데 그녀의 개는 일단 다른 개들 곁에 가질 못했다. 어떤 상처가 그렇게 깊게 각인되어 있는지 다른 개를 보기만 해도 경련을 일으키며 눈동자를 뒤집었다. 공포로 인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 개에게 주사를 맞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의 눈물샘 수술을 해주려고 그녀는 개를 데리고 춘천까지 간 적이 있다. 눈물샘을 조절하는 수술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춘천에 살고 있어서였다. 수술을 할라치면 일단 마취 주사를 놓아야 했다. 수술도 들어가기 전에 공포에 떨고 있는 개를 안정시켜 마취 주사를 놓는 데만도 전쟁을 치렀다. 궁지에 몰린 개가 이빨을 곤두세우고 의사를 물려고 드는 와중에도 입에 망을 씌우고 간호원이 개의 다리를 붙잡는 등 온갖 소란을 떨어 겨우 마취 주사를 놓았는데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 격한 공포가 마취 주사를 이긴 모양이었다. 개는 마취가 덜 된 혼미한 상태로 병원을 뛰쳐나가 자동차들이 오가는 도로로 뛰어들었다. 도로에는 순간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개는 자동차 사이사이를 뛰어다녔고 그 개를 잡으려고 그녀가 또 자동차 사이를 뛰어다녔으니까. 신호에 걸려 차들이 정지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녀는 생각난 듯 뒷자리의 대바구니를 끌어온다. 사과를 꺼내 손으로 마주잡고 반으로 짜게 보려고 한다. 사과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녀의 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붉은 사과를 가져간다. 그가 양손으로 사과를 쥐고 힘을 한번 주자 사과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금세 반으로 짜게진다. 힘이 장사네요. 농을 하며 그녀가 싱긋 웃는다. 먹어둬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반쪽을 건네받고는 와삭 소리가 나게 한 입 베어문다.
나머지 반을 껍질째 와삭와삭 베어먹는 그를 그녀가 쳐다본다. 자동차 안 좁은 공간에 그와 그녀가 사과 베어먹는 와삭와삭 소리가 가득 찬다. 그녀는 사과를 씹다가 말고 바구니에 담긴 감도 깎아 그에게 준다. 과일도 맛있게 먹는 남자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백사는 낭떠러지 앞에 멈춰서 있는 흰 자동차 안의 피로한 그와 그녀를 알처럼 품고서 거친 바람 소리를 내고 있다. 골짜기가 자동차를 품었듯 그녀는 개를 품고 있다. 그녀의 저것 좀 보세요 속삭이는 소리에 그는 지그시 감고 있던 눈을 뜬다. 하늘에 달이 떠오르고 있다. 차고 있는 중인지 이울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는 반달이다. 피는 돌아갔을 것이다. 얼마 만에 보는 달인지 모르겠네요. 구름을 뚫고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달을 보자 자신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은 듯 그녀의 목소리가 생기롭다. 반달인데도 그 빛에 의해 칠흑 같던 소백산 골짜기가 그들의 눈앞에 수려한 자태를 드러낸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헤드라이트를 끈다. 야릇한 일이다. 낯선 지방의 낯선 골짜기에 유폐되어 과일을 먹고 있자니 피크닉을 온 기분이 든다. 도시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투명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피와 헤어진 후 그녀는 5년 동안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두고 손에 닿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다. 같은 시기에 완전히 성향이 다른 프로그램의 리포트를 하기도 했고 새벽까지 번역에 매달리다가 오후엔 인터뷰 원고를 쓰기 위해 취재를 나가기도 했다. 졸음이 밀려오면 얼음통을 곁에 두고 번갈아 가며 손을 담그면서 일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퍼부으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여자. 어디서나 무엇인가를 흐트러터리는 여자. 책을 읽든 개를 거두어 기르든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들들 뽑고 있는 여자. 그녀는 지금 그 여자가 가엾기조차 하다. 눈이 내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결에 머무는데도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박 PD는 돌아갔을까? 희미한 범종 소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의 귀에 머문다. 그들이 찾지 못한 부석사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겐가? 그녀도 범종 소리를 들었는지 손을 뻗어 첼로 소리를 줄인다. 종소리가 눈발 속의 골짜기를 거쳐 그들을 애워싼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뿐이다. 어깨가 내려앉는 듯한 피로에 점령되어 그는 점점 잠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녀는 보온통을 기울여 종이컵에 커피를 따른다. 부석사에 포개져 있는 2개의 돌은 닿지 않고 떠 있는 것일까? 커피를 들지 않은 한 손으로 자꾸만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다. 그녀는 문득 잠든 그와 자신이 부석처럼 느껴진다. 지도에도 없는 산길 낭떠러지 앞의 흰 자동차 앞 유리창에 희끗희끗 눈이 쌓이기 시작한다. 또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뒷자리에 객혀져 있는 담요를 끌어와 그의 무릎을 덮어준다. 그녀의 기척에 가느스름하게 눈을 뜬 그는 이 순간만은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혹시 저 여자와 함께 나무 뿌리가 점령해버린 옛집에 가볼 수 있을런지. 이제 차창은 눈에 덮여 바깥이 내다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